안녕하세요. 뉴스 연구소의 알전합니다. 알짜배기 정보 많이 알마니. 민위귀.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그 다음이 국가이고 군주가 가장 가볍다는 뜻입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가 남긴 이 말은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습니다. 권력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백성이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에서는 이 말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국민이 귀한 존재가 아니라 정권의 불편한 제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목소리는 신의 적이다 규정되고 거리에서 시위하는 시민들은 사형 혐의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반정부 시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갈망하는 오직 자유를 외치는 국민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독재 체제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유지되어 온 이란의 신정일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란의 사태에 과연 그 사건의 발단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미국이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를 향한 중국 사랑은 무조건이야의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잖아. 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란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인권운동가 통신은 이란 반정부 시위로 인한 사망자가 민간인 78명, 보안군 38명 등 최소 116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65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배로 급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주간지 타임은 이란 병원 6곳에서만 최소 217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활동 중인 이란 휴먼 라이츠는 일부 소식통은 2,000명 이상 사망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인터넷 차단 등으로 검증은 어려운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망자 수가 엇갈리는 걸까요? 그것은 이란 정부가 1월 8일부터 인터넷과 국제 전화를 완전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인터넷과 모든 통신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것이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CNN과 BBC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의료 체계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영안실 수용 공간이 부족해 테헤란 동부의 한 병원에서는 시신들이 겹쳐 쌓여있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관공서가 불타고 차량이 전소되고 심지어 모스크까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당국이 치명적인 무력 사용을 강화하고 있다는 참담한 보고를 분석 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군대로 진압하고 있다는 거죠. 무자비하게. 200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는 당국의 인터넷 차단을 겨냥해 학살을 준비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시민들은 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 접속하며 시위대 진압의 참상을 외부 세계에 알리려 애쓰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강력한 통제 때문에 완전히 이란 시민들이 고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 이란 국영 매체들은 일부 시위대가 무장 사실을 강조하며 당국의 강경 진압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은 당국이 총기, 수류탄, 휘발유, 폭탄 등을 소지한 시위대 약 20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하마드 모바헤디아자드 이란 검찰총장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신의 적이다.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혐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란 체제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이 신정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그 신정체제 그것이 무엇이냐?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정 일치 체제를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슬람교 시아파 최고 지도자가 바로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알리 하메네이가 있습니다. 신정 일치 체제에서 법은 신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념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의 뜻을 해석하는 권한은 최고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다고 어거지로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신에 대한 반역이다. 신성 모독죄로서 그 법을 강력하게 다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법이 신의 말씀인데 그 신의 뜻은 누구만이 해석할 수 있느냐? 최고 지도자가 신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도 아니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인 나라가 이란이었다는 거죠. 이런 체제에서는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국민은 신권 통치의 대상일 뿐입니다. 투표가 있고 의회가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언제나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와 이란이 근본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민주주의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무조건 신정, 신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신의 계시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의 교리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것을 반역하면 모독죄다 해가지고 강제 처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을 전제로 합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며 국민이 잘못된 권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종교는 개인의 신념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정일치체제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은 복종해야 하며 종교적 해석이 법보다 우위에 서는 나라가 이란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신권 독재 체제의 충돌은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 자체의 정당성을 묻는 근본적인 대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유를 찾고 싶다는 것입니다. 12대는 팔레비 왕조 복귀,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현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혁 요구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요구이며 잃어버렸던 자유를 찾기 위한 시위대의 발버둥이라는 것입니다. 중동 소식통에 따르면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막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비옥한 농업지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중산층과 상인 계층까지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중산층조차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면서 전통적으로 친정부 성향이었던 상인들까지 길거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못 살겠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이 왜 개입을 한다고 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은 어쩌면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보고 있다. 미국은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됐다.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는 더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미국이 개입해 이란의 아픈 곳을 매우 세게 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대규모 공습 등 군사 개입 옵션에 대해 보고받고 실행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대이란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에서는 이를 전쟁 선동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제 안보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각입니다. 못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억지 전략, 디테런스의 일환입니다. 억지 전략이란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놓고 그 선을 넘을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자유를 원하는 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을 미국은 결코 방치하지, 좌시하지,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경 노선의 배경에는 과거 미국의 유화 정책이 오히려 독재 정권을 키웠다는 뼈아픈 반성이 있습니다. 2009년 이란에서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어요.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담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졌어요. 2011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시작됐을 때도 미국은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주저하고 있는 그 사이에 결과적으로 5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는 폐허가 됐으며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독재 정권은 유화 정책에 양보하지 않겠다. 독재는요, 살살 다뤄가지고는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독재는 오직 압박 속에서만 후퇴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바로 이 교훈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세력의 우두머리는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 배후의 중국, 그리고 클링크 동맹,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2024년 11월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네 나라를 첫 글자를 따가지고요. 중국, 차이나, 러시아 R, 그리고 이란 I, 그리고 북한 노스 코리아, 그래서 클링크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경제, 외교, 안보 부문에서 체계적으로 협력하며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미국의 반미, 미국의 반대 세력들이 힘을 똘똘 뭉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네 국가의 협력은 단순한 반미 연대가 아닙니다. 이들의 인구는요, 전 세계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국내 총생산 GDP죠. 세계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협력의 핵심에는요, 바로 그 꼭대기, 중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는 러시아의 9배, 이란의 43배, 북한의 1100배에 달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이 반자유주의 진영을 완전히 장악해서 주도하는 그런 대빵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과 이란의 경제 관계입니다. 2024년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은 2021년 대비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체포된 후 중국 석유 업계가 이란산 원유를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로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지 못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중국이 저렇게 날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군사 협력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나토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러시아의 고위험 이중 용도 품목, 발음도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포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정밀 기계,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군사용 드론과 미사일, 정비 기술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편에 서서요. 북한은요, 수백만 발의 포탄과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에게 제공했고 특수부대도 파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협력의 배후에는요, 중국이 전략적인 계산으로 다 조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 사회주의 블록의 부활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클링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블록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링크는요, 중국이 주도하는 반자유주의, 이 사회주의는요, 옛날 소련의 공산주의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의 소련 중심 공산주의 블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더 이상 전통적인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였고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죠. 공산주의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들이 공유하는 것은요, 권위주의, 일당 독재, 개인 독재, 국가 통제 경제,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였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중국은 시진핑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권위주의 체제이죠. 이란은 신정일치 독재이고 북한은 세습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사상은 다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반대 세력을 제거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 유럽사령부 사령관 알렉수스 그린케비치 장군은 최근 나토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은 그들의 이익을 점점 더 우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얘네들이요. 자신들의 그 독재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아주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죠.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클링크 내 국가 간의 협력을 차단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이들을 미국의 가장 엄중한 적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이란 강경책은 이란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이란 강경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는 단순히 중동의 지역 분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반자유주의 진영과 미국이 이끄는 자유 진영의 충돌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란 체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를 잃게 됩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 이란은 핵심 거점 국가입니다. 이란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다면 중국의 중동 전략은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국에게도 데미지가 큽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이란은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을 지탱하는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란을 잃으면 러시아의 중동 입지는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 김정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란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북한 정권은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막 극초음 미사일 쏴버리잖아요.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강경책은 단순히 이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 주도하는 반자유주의 동맹 전체를 겨냥한 전략적 압박이라는 거죠.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하며 이미 한 차례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타겟이 어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란이 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의 최종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어디죠? 중국의 팽창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이죠. 자유를 찾기 위해 나온 이 시민들, 왜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서게 된 걸까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지만 최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경제 상황은요, 굉장히 참담했다는 것입니다. 25년 12월 기준 이란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42.2%에 달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1년 사이에 72%나 폭등했고 의료용품은 50%나 급등했습니다. 이란 리알화 가치는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게 되었고요. 2015년 핵 합의 당시 달러당 32,000 리알이었던 환율이 2026년 1월에는 달러당 150만 리알까지 치솟게 된 것이죠. 불과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분의 1로 땅바닥에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테헤란의 한 직장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월급의 실질 가치가 300달러에서 1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국민빵 상가크 한 개 가격은 1년 사이 200에서 300%나 올랐습니다. 여러분이니까 파리바게트에서 1,000원 주고 사 먹었던 빵이요, 1년 만에요 3,000원, 4,000원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됐다는 거죠.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국민들이 치러야 할 고통이 이토록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힘들어지고 굉장히 굶주려지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제 파탄의 원인은 뭐예요? 정부의 부실한 경제 운영, 오랜 국제 제재,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화폐를 마구마구 찍어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혹한 경제적 고통이 이란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죽 살기 어려우면요, 목숨을 걸고 시위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신의 적이다, 신을 모독한다, 사형에 처한다는 그 협박을 받고서도요,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나 길거리로 나가야 되겠다,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시민들이 시위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동의 지역 분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진영과 전체주의 체제의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을 주권 국가라는 이유로 방치해야 될까요?
누가 주권을 침탈한 것입니까? 주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권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짓밟는 데 사용될 때 국제사회에서는요, 침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4년 르완다에서 8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국제사회는 내정 간섭을 우려하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나은은 나중에 우리의 가장 큰 실패다라고 반성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 명이 학살당할 때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너무 늦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국민을 학살하는 정권은 주권 국가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경계하고 제재해야 할 범죄 체제라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은 그런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은 독재자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국민을 학살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전쟁 선동이 아니라 독재 체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명확히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중국에 향해서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에 막대한 투자를 했죠.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이란을 통해 중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란 체제가 무너진다면 제일 손해보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 같은 반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이것은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억압하는 체제는 결국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독재는 압박 속에서만 후퇴합니다. 독재 정권은 살살 달랜다고 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죠. 그리고 21세기 최대 독재 체제인 중국에게도 이 교훈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란 사태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이란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냐, 이란 시민들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학살하는 독재 정권을 묵인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중국이 주도하는 독재 블록의 팽창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방치할 것인가. 지금 이란에서는 민위귀, 백성이 가장 귀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총과 사형 선고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국민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충분히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알잖아.